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다루게 될 거는 모스 FET의 스트럭처, 오퍼레이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뭐 수업 OT 때 잠깐 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이 전개 효과를 사용한 트랜지스터의 최초 발명 내용이 담긴 특허 문서의 한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소스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이 드레인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개념 특허였기 때문에 뭐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이런 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이동하고 그것을 여기서 전류계에서 M미터에서 측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류값 I를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류값에서 IDS로 나중에 쓸 겁니다. 이 4번에 명시된 것은 2번 단자와 1번 단자 사이의 전압 차이니까 V drain source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IDS를 VDS에 대한 어떤 수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드레인 소스 전류를 제어할 거냐? 게이트 소스 전압값으로 한번 제어해 보겠다. 그리고 그 제어의 원리가 필드 이펙트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필드 이펙트를 어떻게 주느냐? 위에서 밑으로 요 버티컬한 방향으로 네, 전개 효과를 만들 겁니다. 그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장을 만들려면 전압차가 존재해야 되니 요 부분이 기준 레퍼런스 전압입니다. 레퍼런스는 보통은 뭐 기준이 되니까 0볼트로 쓰겠습니다. 뭐 꼭 0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차 지난 몇 번의 강의에서 강조했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을 이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단자라고 해서 게이트. 그래서 그 게이트의 전압을 VG라고 했을 때 VG와 소스 사이에 요 둘 사이 노드 사이의 전압을 VGS라고 하고 그 VGS의 값에 의해서 네, 요 값에 의해서 네, 출력단에 흐르는 전류값을 잴 겁니다. 이런 걸 뒤에 저희 강의 자료에 나오지만 요게 이제 뭐 전자로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있고 요게 어디에 물리는 게 이제 출력단 함수 F 값의 아웃풋이고요. 여기는 출력. 여기 이제 기준 전압 잡고 여기가 인풋 단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VGS 전압차를 주고 출력단에 흐르는 전류를 IDS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시 강조하지만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여기랑 여기 요 두 노드 사이의 전압차 VDS는 IDS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어야 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안 줘야 되는데 실제 요즘에 만들어지는 트랜지스터를 보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은 이 VDS가 IDS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왜 영향을 주는지 그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했으면 모델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떤 공정을 개선하면 이 영향을 안 주는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 그리고 수학적인 모델, 그다음에 공정 변경, 그다음 뭐 공정만 바꾸진 않고요. 이 소자의 스트럭처 이런 것도 바꿀 겁니다. 여기는 개념적으로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인데 이 소스 안을 어떤 소재로 어떻게 만드느냐는 또 다른 기술적 난제들일 겁니다. 일단 이 정도를 하고 다음 얘기로 갑시다.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FET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여기 첫 번째 꼭지에 핵심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미 한번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전기장이에요? 이 전기장은 이제 앞에서 공부한 대로 게이트 단에서 쏘아주는 전압과 요 기준이 되는 소스 사이, 요 양단의 전압차가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걔가 이제 어디에 인가가 되냐, 적용이 되냐, 여기에 수직 방향이래요. 어디에 수직이냐면 표면, 반도체 표면이에요. 여기에요. P타입 실리콘인 경우 요 하단부에 있는 요
제가 빗금친 저쪽 반도체 영역의 표면에 전기장이 옵니다. 그 방식, 이런, 어, 물리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뭘 인가하는지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붕 떠 있는 위에 올라가 있는 전극에다가 일렉트로드에다가 어떤 임의의 전압을 인가함으로써입니다. 그게 여기 VGS 인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변조, 바꿈 이런 뜻이죠.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도체 전도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반도체 처음 공부하고 반도체 반도 모르는 정말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라고 물으면 반만도체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반만도체라는 뜻은 어떤 때는 도체고 어떨 때는 부도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그럼 이 둘의 특성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재해석해 보면 이 말입니다. Modulate conductance of the semiconductor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뭔지가 바로 이 콤마 앞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위에서 내려박는 요 전기장을 이용하면 빗금친 이 하단부에 있는 세미컨덕터의 전도도가 바뀐다. 전도도의 역수가 레지스턴스니까요. 결국 저항 값이 R 값이 높은 놈 하이가 있고 낮은 놈 로가 있을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특성을 구현한다라는 것이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를 흘리는데, IDS 값을 제어하고 싶은데 그걸 제어하는 핵심 파라미터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제어가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요 양단 사이에 전압차 VDS를 줘서 IDS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죠. 이게 세미컨덕터겠죠. 어떤 소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이 있을 거고, 그 양단에 드레인 소스에 전압차를 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IDS도 바뀔 겁니다. 그게 V는 IR이라고 하는 ohm의 법칙이죠. 물론 이런 선형 관계에 일지 아닐지는 이 소재의 특성에 달려 있겠지만 어쨌건 이런 비슷한 특성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여기 트랜지스터는 IDS는 VDS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현하지? 그 얘기가 요 앞에 요만큼의 문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직 방향의 전개를 이용하면 빗금친 반도체 영역의 전도도를 높였다 RH 낮춘다 RL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모스 캐파시터 공부할 때 이해했을 겁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디플리션 모드를 거쳐서 인벌전 모드로 가면서, 특히 인벌전 모드일 때 여기 P-타입 실리콘이 를 바꿔서 특히 표면 영역 있죠. SiO2 게이트 다이렉트릭 바로 하단부에 있는 요 녀석이 P에서 N으로 반전되는 인벌전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요렇게 반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트의 최소 전압 VG, 인벌전 모드로 들어가는 미니멈 값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문턱 전압값 VTH 또는 VT라고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원래 P타입에 있는 전자의 농도만큼 N타입의 설프, 요런 전자 홀 농도 관계가 유도되도록 게이트에 충분한 전압을 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난 수업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머릿속에 한번 리뷰도 하고 떠올렸을 테니까, 그럼 저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거 화살표를 보면 컨덕턴스를 모듈레이트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은 무엇을 또 모듈레이트 하냐면 이 전류값입니다. 근데 좀 더 상술돼 있죠. ID 여기 있네요. IDS. 요 IDS의 실체는 우리가 전류를 처음 공부할 때 아마 반도체 물리 시간에 DDR이란 단어를, 캐리어 액션, 전자나 홀을 한 단어로 하는 게 캐리어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캐리어 액션인데요. 이걸 설명하는 세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이 DDR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드리프트, 뒤에가 디퓨전이었죠. 둘은 아인슈타인 관계식으로 연계되어 있고 D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빌리티와 디퓨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디퓨전 컨스턴트 D도 둘 사이의 나누기 값은 항상 일정한 KT 오버 Q라는 아인슈타인 관계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드리프트와 디퓨전은 밀접한 관계이지만 실제 여기 채널 영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게이트 다이렉트릭 하단부에 있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게 반전, P가 N으로 반전되어서 여기 소스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슉 넘어가서 쭉 저항값이 낮아진 채널을 통과해서 드레인까지 빠져나갈 텐데, 이 녀석의 전류의 메커니즘은 디퓨전일까 드리프트일까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드리프트 디퓨전
다 있습니다. 뭐, 요 부분입니다. 여기 시작하는 요 부분은 n 플러스 영역에서 이제 n 인벌전 된 것으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농도차가 존재해요. 여기는 n 뿌리고 여기는 n이에요. 예를 들어 P타입이 10에 15승 정도로 도핑을 했습니다. 아니, 만들어진 웨이퍼고 솔스는 10에 보통 한 20승에서 21승까지 만들어줍니다. 단위 부피당. 이 정도 만들면 농도차가 거의 10만 배에서 100만 배 정도 나니까 고농도 영역에서 저농도 영역으로 전자가 확산되는 원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 출발은 디퓨전이지만 디퓨전 되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진입만 하면요 전자가 그 전자가 진입만 하면 그때부터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거의 0에 가까운 전압을 가해줍니다. 이게 실제 어느 정도 가해주냐면 50mV 정도는 보통 셋업을 하고 측정을 합니다. 이 정도 미약한 전류값 그 전압값이 이 드리프트를 유도해 줍니다. 근데 실제 트렌 뒤에 저기 인버터도 아마 전자로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는데 잠깐만 그릴게요. 모르면 뒤에 오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이제 PMOS, 이게 NMOS인데 실제로 여기에 저기 하이볼트 뭐 1볼트라고 여기 출력단 0볼트라고 하면 이거 인버터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를 걸어서 여기 채널을 만들어서 전자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다 빠지면 여기에 뭐 어떤 저장되어 있는 전하들은 다 빠져나가서 출력단 여기에 0볼트 여기 접지 라인하고 맞물리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여기 드레인단에 있는 전압값은 사실은 이제 0볼트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0이 아니고 이게 1볼트였고 얘가 0볼트인데 얘를 1로 뒤집으니까 얘가 결국 0으로 갈 때는 드레인 소스 사이에 분명히 뭐 1과 0 사이에 전압이 인가됩니다. 그래서 채널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드레인에는 아예 전압을 안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전압은 회로상에 박혀 있는 엠모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압 드레인의 일정 전압이 걸려 있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른다라는 말이 뭐 틀리지 않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뭐 하나 더 여기 첨언을 하자면 드리프트 디퓨전 커런트라고 하는 게 훨씬 좀 좋은 말이긴 하나 뭐 여기 저자는 지금 전류가 흐르는 주요 동의는 드리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드리프트 커런트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요 사이를 흐릅니다. 두 개의 컨택, 이름하여 소스와 드레인 이미 설명했고요. 이게 어떻게 그럼 이 전류값이 흐를 수 있도록 바꾸느냐? 뒤에 나옵니다. 전압을 건드립니다. 어디? 아까 오버라잉 일렉트로드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게이트 일렉트로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3의 단자인 게이트의 전압을 건드려서 제1과 제2 단자 사이의 전류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 스위치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스위치예요. 원래는 뭐 여러분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뭐 구글이나 요즘 뭐 생성형 AI에게 한번 자료 검색해 달라고 해서 출처를 밝혀 달라는 명령어를 프롬프트에 넣으면 틀리지 않은 얘기를 주로 찾아주는데요. 컴퓨터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뭐 시작한 건 이제 그 주판이죠. 주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주판 뭐 어릴 때 만져본 학생들 뭐 혹시 안 만져봤어도 놀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알 같은 게 박혀 있고요. 뭐 알을 위로 내리고 밑으로 내려서 뭐 더하기 연산들을 합니다. 이거는 미케니컬한 네, 스위치죠.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연산을 구현했는데요. 요즘은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연산을 구현하니까 일렉트로닉 스위치죠. 요 스위치의 방식이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BJT가 있었고요. 그 BJT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간 게 아니라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뭐 거의 사용 용례가 많이 안 보일 뿐이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회로에서 증폭기 또 강력한 증폭률이 높은 회로에서는 여전히 쓰입니다. 근데 이게 칩의 에어리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안 쓰기도 하고 또 뭐 요즘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는 이 BJT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안 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네, 그래서 기계 스위치에서 전자 스위치로 넘어왔고, 그 시대의 흐름이 BJT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FET 시대로 넘어왔고, FET의 핵심 그, 저기 기술이 모스 기술을 사용한 모스 FET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모스 FET의 다양한 면모들을 좀 봅시다. 지금도 뭐, 파운드리 사업부라고 하죠. 팹리스에서 칩 설계해 오면, 이것도 뭐 이제 전공 수업이니까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둘만 일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요 사이에 있는 게
디자인 디자인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디자인 솔루션 프로바이더일 거예요. DSP사. 이게 사실은 회로 하시는 분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거든요. 이게 칩 이름이에요. CPU처럼 DSP.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이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데 파운드리 회사가 팹리스 고객을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기 대만 TSMC 입장에서 엔비디아 같은 이제 엔비디아가 1등 고객이 됐더라고요. 2등이 애플이고 원래 애플이 한동안 한 10년 이상 1등이었는데 그런 대만 TSMC에서 VIP 고객으로 선정되어 있는 뭐 10개 이내의 회사들은 직접 팹리스랑 파운드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스타트업, 예를 들어 뭐 AI 반도체 요즘 만들고 언론에 많이 홍보되는 퓨리오사 AI 뭐 이런 데는 TSMC 공정을 씁니다. TSMC 공정을 쓸 때 퓨리오사 AI가 TSMC의 엔지니어에게 뭐 공정을 바꿔달라 이런 거 요구하면 안 해줍니다. 돈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럼 퓨리오사 AI 망할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이런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다양한 팹리스로부터 수렴해서 얘들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TSMC랑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 생태계가 팹리스 파운드리로 양분되진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있고 이런 걸로 요즘에 최근에 핫하게 25년 연말에 상장한 게 아마 세미파이브라고 하는 조명현 대표가 리더가 되어 있는 상장사인데요. 뭐 나중에 여기 학생들도 저런 거 내가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면 이런 거 하죠. 이러면 이제 자산 규모가 조 단위로 올라갈 겁니다. 네, 뭐 맨날 연봉 2억 주네요, 3억 주네요. 그런 개미가 아니라 네, 거부가 거장이 되어 보길 바랍니다. 자, 딴 얘기는 그만하고 진도 나갑시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파운드리의 다수의 트랜지스터의 모양은 벌크 실리콘 모스펫입니다. 최근에 이제 10나노 이하 엄밀히는 22나노부터 인텔이 시작했고 그 다음은 TSMC 삼성전자가 14나노부터 3차원 반도체 소자 구조로 넘어가긴 했는데요. 그 얘기는 강의 후반부에 좀 다루어 봅시다. 일단은 벌크 실리콘 모스펫이 시대를 이렇게 관통하는 핵심적인 트랜지스터 FET였고요. 그 모습이 여기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게 조감도죠, 조감도. 영어로 bird's eye view. 이 조감도를 보면 여기 아까 배웠던 메탈 역할을 하는 게이트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있고 가로 세로 길이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이게 아마 있을 거야. 뭐예요? 없어. 볼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거 안 지워져. 네. 뭐 여기 벌크 실리콘 모습들 한번 봅시다. 여기 회색 널빤지 같은 이 녀석이 이제 게이트 다이렉트릭 역할을 하는 옥사이드 층이고요. 두께를 이제 주로 TX 아마 모스캡 프로 할 때 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소스 드레인 아주 진하게 도핑한 뭐 앰플 정도 됩니다. P타입 기판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고 요런 N뿔뿔 소스레인 영역의 요 정션의 깊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와서요. 옆으로 눕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P고 여기가 N뿔인 영역이에요. 이럴 때 여기가 이제 웨이퍼 표면이잖아요. 표면에서 PN 정션에 뭐 원사이디드 PN 접합이겠죠. 여기 접합면까지 요 두께를 정션의 깊이입니다. 이게 표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션 뎁스라고 하고 뭐 XJ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만들어진 플래너 벌크 모스펫의 단면입니다. 네.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장치를 써서 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템 이미지를 보면 여기 게이트고 여기 짝지방 옥사이드가 있고 이게 반도체층이 있고 여기가 소스 드레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배우겠지만 요 옆에 이렇게 날개 어깨 날개처럼 붙어 있는 이 녀석을 스페이서라고 합니다. 보통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물질들을 많이 씁니다. 또 이것도 뭐 SIN, SiO2, SIN 이렇게 3단계로 버퍼층을 그러니까 트리플 레이어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도 그림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죠. 좀 유심히 쳐다보면 색깔 다른 게 뭐 이렇게 층층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상세한 건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냥 잘 봐주면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소스 드레인 사이에 외부의 전기 신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게 메탈이 있죠. 이건 반도체죠. 이거 진하죠. 그래서 M, S 플러스로
컨택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템 이미지에 보면 이렇게 시커먼 거 있죠, 기둥. 요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예전에 요게 90나노텍일 거예요. 2004년이니까. 90나노 파운드리 공정 인텔에서 발표한 건데, 요거는 컨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회로 설계, 아날로그나 디지털 회로 설계 들으면 소스 드레인 게이트에다 컨택을 박아야죠 하는데 그 컨택 모양인데, 예전 기술들은 이런 컨택이 이렇게 길쭉한 바 타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 상자들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박아서 넣었는데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이 플래너 볼크 모스퍼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게이트고, 이 게이트 밑에 옥사이드가 깔려 있겠죠. 이쪽이 소스, 이쪽이 드레인 이렇게 될 텐데, 예전에는 컨택을 요렇게 보통 꼽혀를 쳐서 표현합니다. 설계도를 보면 요렇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공법들은 저거 이렇게 네모가 너무 작아서 면적이 작으면 저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저항 컨택 저항이 너무 커져. 요 MS 접합 여기 요 접합면 여기에 저항값이 너무 커지니까 그냥 길쭉하게 만들어서 면적을 극대화하자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컨택은 이렇게 바 타입으로 길쭉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회로 책에 이게 업데이트가 돼 있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는데 보통 저게 도입된 거는 20나노 공정 이하에서부터는 다 이렇게 컨택을 요 오른쪽에 그려둔 게 과거입니다. 이렇게 어, 같은 균일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기둥처럼 박은 컨택은 사라지고요. 이렇게 바 타입으로 만듭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은 설명을 했고, 네. 그럼 이런 트랜지스터가 지향해야 되는 전기적인 특성값은 무엇이냐인데요. 하이 온 커런트, 로우 오프 커런트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뭐 이 전자 스위치니까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 어이구, 왜 넘어갔어? 여기요? 이거 맞아. 네. 그래서 하이온 커런트, 로우 오프인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꺼졌을 때는 0암페어가 그러고요. 온 커런트일 때는 흘리고 싶은 만큼 뭐 무한대의 암페어를 흘리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저런 게 있을까? 주판입니다. 기계적인 스위치입니다. 실제로 뭐 한 개념도만 그려볼게요. 이게 뭐 게이트라고 뭐 무슨 소재를 쓰는지 모르겠고 그냥 게이트가 있습니다. 아니 게이트가 아니 여기 소스라고 합시다. 소스가 있고 이쪽에 뭐 뭔진 모르지만 그냥 드레인이라고 한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을 이 솔스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쭉 잡아 당겨서요.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든 휘어가지고 이렇게 드레인과 솔스를 연결만 해줄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 갭을 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드레인과 솔 사이의 전류는 0암페어라고 클레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아킹 현상, 인덕터 성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빠지직하면서 전류가 흐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뭐 손에 손을 잡지 않는 상황이죠. 손이 떨어져 있으면 저 사람 손이 어떤 피부의 느낌이 어떨까 악수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아예 떨어져 있도록 설계를 하면 이렇게 갭을 두면 0암페어예요. 근데 붙으면 그냥 하나의 몸뚱이가 되니까, 하나의 바디가 되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저항이 얼마냐의 이슈만 있는 거지, 전류는 얼마든지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플래너 벌크 모스펫을 살펴보면, 정말 그게 될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까? 소스 드레인 사이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여기죠, 여기. 물리적으로 안 떨어져 있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N뿔, P, N뿔, 이 BJT가 보일 겁니다. 물론. 보일 겁니다. 근데 다만 이 BJT는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을 예를 들어 컬렉터라고 하면 네, 컬렉터의 도핑 농도를 네, 베이스보다 낮고 2미터보다 훨씬 낮아야 되는데 지금 2미터하고 컬렉터 사이에 도핑의 농도가 똑같이 설계되어서 얘는 BJT로 동작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건 전류는 흐를 여지가 있습니다. 뭐 어디로 흐를까 한번 트래킹을 말 나온 김에 조금만 해보면 PN 접합에서 공부했던 거 잘 떠올려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꼭 마우스를 들고 올게요.
마우스 안 들고 왔더니 너무 불편하다. 이게 이쪽 편에다가 한 50mV 정도 인가하고 이게 M 플러스고 이쪽 바디 영역은 접지를 합시다. 솔수도 접지를 합시다. 배웠던 PN 접합 지식을 활용하면 이쪽 편에 있는 PN 접합은 이퀄리브리엄 상태입니다. 여기 M 플러스나 이 सब스트레이트의 P나 양쪽이 다 동일한 접지 라인에 물려 있으니까 열평형 상태입니다. 고로 열평형 상태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공핍층만 여기 가운데 존재할 겁니다. 우측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뭐 똑같은 PN 플러스 접합이지만 N 플러스 쪽이 플러스 50mV가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 있어서 공핍층이 좀 더 두툼하게 뭐 제가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배운 대로 이거는 정적으로 N 플러스에서 P로 전자가 가면 P에서 N 플러스로 전자가 또 와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었어요. 요 내부에는 전기장이 다 존재하죠. 이런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건 이동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요 빗금층, 공핍층 내에서 전자는 얼마든지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는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리키지 커런트 성분. 이게 제가 단어를 전류가 흐르는 커런트 패스라고 하지 않고 리키지라고 한 표현한 이유는 원치 않는 전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얘를 희망해요. 로우프. 근데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흘러요. 아까 얘기했죠. 이 IDS 값은 VDS에 의해서 절대로 컨트롤되면 안 돼요. 근데 컨트롤될 여지들이 보입니다. 바로 하단부입니다. 하단부만 뜯어서 다시 깔끔하게 그려보면 n 플러스 p, n 플러스 2. 그 여기에 접지하고 여기에 약한 양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수 있을까? 위에서 게이트 단에서 전압을 뭘 가고해도 그의 영향력은 모스 캐퍼시터 여기? 뭐 왜? 뭐 뭐지? 내 화면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거였다. 됐다. 예. 여기 M 플러스 P, M 플러스 접합에서 어떤 식으로건 전류는 흐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퍼펙트하게 로우 오프 커런트 뭐 0암페어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은 트랜지스터 모스 FET의 이걸 이제 인풋 트랜스퍼 입력 전달 우선 인풋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입니다. 이 스틱. 네. 이거는 이제 입력 전달 특성 곡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요 X축에 있는 게 입력 신호입니다. 예, 게이트에 인가된 전압이고 요 Y축에 있는 게 출력 전류 값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전류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마 회로 시간에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지표, GM 이런 거 뭐 계산하는 연습들도 했을 텐데요. 모스 FET는 전압을 입력으로 받고 출력을 전류로 방출하는 녀석입니다. 그럼 이런 트랜스 컨덕턴스 값은 이런 입력 전달 신호 특성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은 얘기를 했고 여기서 뭐 문턱 전압이라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표시되어 있는데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쭉 높이면 어느 순간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는 원리는 여기에 이제 인벌전 레이어가 형성이 된 거죠. 즉 소스 드레인 사이 여기에 채널이 P에서 N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N뿔 P, N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BJT였는데 위에 게이트의 전압을 문턱 전압 이상 가해서 요 가운데 영역을 N뿔 PN뿔이 아니라 N뿔 NN뿔로 바꾸니까 그냥 통으로 다 저항 덩어리예요. 좌우가 좀 저항이 낮고 가운데는 저항이 높은 저항체가 만들어져서 드레인에 약한 50mV만 인가해도 얼마든지 전류는 흐릅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전류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 그 값은 굉장히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측정하면 이렇게 빳빳하게 직선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 직선으로 나오면 이게 1 나누기 R이니까 V는 IR, 선형적인 특성이 확보된 리니어 서킷 컴포넌트로 동작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비선형 소자라서 가다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올라가요. 뭐 이런 건 뒤에서 수식적으로도 확인을 해봅시다. 자, 됐고 뭐 요 얘기는 이미 해서 내가 뭐 current flowing between source drain controlled by gate voltage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뭐 전자회로에서 한번 언급은 해서 알겠지만 모스 FET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종류 타입이 있는데 어, 채널이 N형이냐 채널이 P형이냐로 구분합니다. 그럼 위에서 보고 있는 저 그림은 N 채널이에요, P 채널이에요라고 물으면 원래 여기가 P 타입인데 이걸 N 채널로 뒤집는 거니까요. 네, N 채널 모스펫이라고 합니다. 근데 N 채널 모스펫은 너무 기니까 그냥 N모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대문자로 N모스 이렇게도 씁니다. 됐죠? N모스가 있고 P 채널 모스 FET는 뭐 어떻게 만들지? 원래 여기가 N 타입이고 여기가 P 플러스일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가 N에서 P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이 P 채널인데 그런 거는 이제 PMOS 또는 뭐 그냥 다 대문자로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렇게 모스 FET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로 설계가 가능하고 근데 이 NMOS와 PMOS를 만약에 한 장의 웨이퍼에 같이 동시에 집적을 하게 되면 그 둘은 어떻게 동작할까?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냐? 괄호 안에 있죠. complementary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 complementary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이 보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진보 보수의 그 보수가 아니고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보수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0과 1이 있으면 뭐 아니면 돕니다. 한국어 속담. 뭐 너 아니면 나. 뭐 죽거나 살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컴플리멘터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잠깐 그림으로 보여줬던 인버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PMOS와 NMOS를 이렇게 직렬로 물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워 전압 라인에 물리는데요. 반도체 칩에 가장 두껍고 가장 길고 뭐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와이드한 그런 금속으로 카파로 만들어진 금속 배선인데 거기에 이제 구동전압 파워 서플라이 볼티지라고 합니다. 그 이제 표기는 보통 VDD로 표기하고요. 그다음 또 전력망 중에서 이제 접지 라인도 필요하니까 그라운드 라인인데 요 둘 사이에 이렇게 엠모스와 피모스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를 내가 게이트 단을 하나의 금속으로 묶어서 인풋 시그널을 입력하면 여기 이제 출력이 나오겠죠. 이럴 때 엠모스가 워킹을 해서 동작을 해서 이게 온 상태가 되면 피모스는 얘도 온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모스 앤드 피모스는 동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수적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켜지면 하나는 꺼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MOS가 오프면 NMOS가 온이고요. 만약에 NMOS가 오프가 됐다. 그럼 PMOS는 온일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 이제 이런 인버터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NMOS와 PMOS를 동시에 만든다라고 해서 CMOS라고 합니다. 이 C는 컴플리멘터리의 C자를 따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CMOS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확보를 해서 반도체 칩을 씁니다. 참고로 TSMC나 삼성 파운드리, 뭐 중국의 SMIC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칩, 뭐 엔비디아의 GPU나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같은 AP나 뭐 이런 GPU AP, 이 녀석들은 CMOS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 뭐 연산을 하기 위한 뭐 풀 애더나 뭐 해프 애더, 뭐 미분기 접분기 이런 거 뭐 OPM프를 넣어가지고 우리 회로 이론 시간에 설계하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런 녀석들 까보면 다 엠모스, 피모스 다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도 엠모스, 피모스를 한 장의 웨이퍼 표면 위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다 만들기 위해서 어디 갔냐? 다 만들어진 그림이 없네. 여기다 그릴게요. 네네,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그려줬던 것 같긴 한데요. 한 번만 리뷰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MOS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 M 플러스 여기에 M 플러스에서 좋아요. 이게 이제 MMOS라고 합시다. P타입이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동시에 PMOS도 만들어야 되겠죠. 얘도 MOS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 얘는 P 플러스의 소스 드레인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같은 기판이면 얘는 P고 얘도 P인데 사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N타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뭐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정답부터 공개하면 여기를 이렇게 N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P타입 기판 웨이퍼 위에 이 정션의 뎁스라고 하죠. 아주 보통 수백 나노미터 정션 뎁스를 가지는 N형 반도체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게 이제 우물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N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웰 영역 안에 PMOS를 넣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엠모스는 꼭 뭐 이런 P 기판에만 있어야 됩니까? 여기도 이렇게 웰을 파서 P 웰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듭니다. 뭔가 공정을 더해서 뭐 새로운 영역을 만들면 다 돈입니다. 그래서 칩의 단가가 올라가서 뭐 고객사들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입장에서는 좋아하진 않지만 나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엠모스의 문턱 전압 값을 옆에 또 다른 엠모스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할 때 그 얘는 문턱 전압 값이 0.2V인데 나는 얘는 한 0.3V 나오게 설계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다 하면 밑에 있는 이 피웨를 좀 농도를 뭐 아주 진하진 않지만 약 좀 바꿔갖고 요 바디 영역에 농도를 건드리면 문턱 전압이 바뀝니다. 이미 모스 캐파시터 공부할 때 MOS에서 반도체 쪽의 도핑 농도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MOS 시스템의 문턱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하지? 반도체 쪽의 농도를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회로 시간에 아마 이거는 이제 로 VT 소자, 얘는 뭐 레귤러 VT 소자 이렇게 해서 문턱 잔압이 서로 다른 엠모스 두 개가 하나의 회로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뭐 어떤 특정 전압은 얼마예요? 여기 뭐 모스펫의 이런 전류는 얼마예요? 이런 시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저 어떻게 엠모스의 문턱 잔압이 저렇게 달라지지? 이런 고민들을 했을 텐데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P웰 공정을 넣으면 문턱 잔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은 과거에 뭐 쓰여지긴 하는데요. 요즘에 저거 안 씁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더 좋은 끝내주는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요 메탈에 들어가는 금속의 종류를 바꾸면 금속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람수죠. 워크 펑션이 있죠. 모스 캐파시터 공부할 때도 M에 뭐 진하게 도핑한 폴리실리콘을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실리콘의 전자 친화도 값이 곧 진하게 도핑된 폴리실리콘의 이람수 값이 됐었는데 5M이었죠. 근데 지금 요즘 쓰는 메탈을 좀 바꾸면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찾은 건데 이 메탈의 두께, 띵니스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메탈의 워크 펑션이 바뀌는 것도 재미나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다양한 어드밴스드 된 난리지들은 연구자들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또는 물리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실험을 설계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그냥 한번 해볼까? 저쪽 동네에 저렇게 안 해. 나도 해볼까 했는데 우연히 발견된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흥미가 있으면 대학원에 가서 또 실험도 해보고 하면 됩니다. 기업에 가서도 연구소에서 일하면 되고요. 그다음 하나만 단어 더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런 N웰을 보통 하나는 가집니다. 싱글 웰 공정이라고 하죠. 싱글 웰 공정은 기본으로 깔리니까 이런 단어를 쓸 필요는 없는데 특정 팹리스가 파운드리사에 야 우리는 PWL도 필요해 하면 네, 웰이 두 개니까 트윈 웰 공정이라고 합니다. 웰을 두 개 씁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엠모스 피모스가 동시에 한 장의 웨이퍼에 집적이 되는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됐다. 이제 붙여냈고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N채널, P채널, 모스펫 그냥 개념도 그린 건데요. 뭐 이미 조금 전에 한 장의 웨이퍼에서 어떻게 엠모스, 피모스가 집적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제 봤으니까 엠모스, 피모스가 어떻게 다른지인데 항상 소스 드레인, 게이트 같은 타입이다. 요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엠모스고 여기는 PPP입니다. 저게 시사하는 바가 공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 실리콘이죠. 뭐 폴리실리콘도 실리콘이니까. 그럼 이걸 P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고 이 게이트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도 P 플러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둘 다 아주 헤빌리 도핑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서 또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게이트와 드레인, 그다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이렇게 정렬이 잘 돼야 됩니다. 미스 얼라이먼트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MOS 구조를 만들었는데
요렇게 n 플러스 요렇게 n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여기 n 플러스면.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요렇게 뭐 하나가 이렇게 미스 얼라인이 나서 이만큼 떨어져 버렸어요. 이러면 요 구간은요. 게이트가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전기장이라는 것이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압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전기장도 있죠. 이런 건 이제 프린징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는 합니다만 우리가 원래 있는 메인 일렉트릭 필드에 비하면 그 세기는 전기장의 인텐서티는 약하죠. 그러면 결국 여기는 모스 구조에 의해서 제어되는 영역이 아닌 일종의 채널 영역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열화, 데그레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라인이 잘 되도록, 즉 게이트가 소스 드레인 사이에 퍼펙트하게 딱 끼어서 들어가게, 즉 위의 이런 그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도핑을 하는 공정 기술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N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 아세나이드를 때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 비 내리듯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장비에서 도펀트를 쏴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처음에 그 폴리실리콘이에요. 도핑 안 된 거예요. 이 반도체 쪽이 하단부는 이런 연계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폴리실리콘하고 옥사이드 깔려 있고 밑에 반도체인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솔스트레인을 만들까? 불순물을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때리면 자연스럽게 이 구조물 자체가요. 요 불순물이 요렇게 오면 여기는 게이트로 들어갈 거고 요 스쳐서 지나가면 밑으로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진하게 도핑이 쭉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 차원에서 스스로 얼라인먼트가 잘 돼서 셀프 얼라인먼트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셀프 얼라인이 된 소스 드레인 영역을 이런 도핑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트랜지스터를 좀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사실은 요걸 좀 더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소자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언더랩 됐다라고 합니다. 언더랩드 스트럭처다라고 합니다. 음. 반대말은 오버랩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좀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언더랩이 오버랩이 돼야지. 오버랩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버랩 되도록 살짝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오는 영역은요 좀 도핑 농도가 낮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N-고 요 오버랩 안 된 바깥쪽은 N 플러스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 디블이라고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하여튼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공정이라서 소자 구조가 그런 게 필요해서 공정도 그렇게 맞추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일단 저 정도만 머리에 넣고 계속 갑시다. 이건 이제 좌우에 아마 이것도 전자회로 때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엠모스는 전류를 흘리려면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보다 높여야 됩니다. 보통은 이 문턱 전압은 0보다 크게 설계합니다. 크다는 게 이제 인핸스먼트 모드로 동작한다라고 하는데요. 달리 얘기하면 게이트 전압을 내가 0볼트를 주고 VT 값 예를 들어 0.2볼트로 설계를 하면 0볼트 주면 꺼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요 라인을 따라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문턱 전압이 음의 값에 설계가 되도록 예를 들면 마이너스 0.2볼트라고 설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게이트에 0볼트를 주면 실제 이 엠모스는 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 전압값 자체가 이 문턱 전압값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것은 디플리션 모드로 동작하는 엠모스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인핸스먼트 모드, 디플리션 모드라는 단어도 모스 FET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면 되는데 뭐 별말 없으면 대부분 다 요즘은 인핸스먼트 모드로 씁니다. 디플리션 모드로 동작하는 모스 FET는 뭐 특별한 회로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렇게 다양한 회로 블락을 다루게 되는 업무를 맡게 되면 이런 것도 이렇게도 동작시켜도 되겠네. 디바이스 피직스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단 피모스는 다 반대입니다. VGS 대신 이게 부등호가 컸던 게 작아지니까 보통 이게 문턱 전압도 0보다 작아야 인핸스먼트 모드, 0보다 크면 디플리션 모드고, 네, 뭐 이렇게 다 뒤집으면 되는데, 뭐 요거는 이제 N 대신 P 대신 N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뒤집어졌다라고 뭐 단순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N모스, P모스 다 한번
그 모스 캐패시티 할 때도 이게 N형이냐 P형이냐 나누어서 그때 뭐 시험도 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요 얘기들이 어떤 얘기인지 한 번 더 모스캡 가서 잘 이해해주고 오길 부탁합니다. 그 인핸스먼트 모드, 디플리션 모드는 방금 제가 말로 다 설명했는데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인핸스먼트 모드는 게이트에 전압을 안 주면 채널이 형성이 안 됩니다. 즉,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컨덕션은 이렇게 강화됩니다. 뭐에 의해서?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해야만 이 전도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면 되니, 아, 이게 인핸스먼트라는 단어가 저런 거구나.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디플리션 모드는 여기 나온 게이트 볼티지가 반드시 인가되어서 뭐 하냐면 채널 영역을 디플릿 시켜야 됩니다. 즉, 게이트에 전압을 안 주면요. 여기 채널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거를 끄기 위해서는 in order to turn off the transistor 하려면 게이트에다 뭔가 전압을 줘서 얘를 밀어내야 돼요. 이 자유전자들을 밀어내야 디플릿 시켜야만 뭐 된다라는 의미에서 디플리션 모드라고 이름이 붙여졌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뒤에서 좀 봅시다 하고 갖고 온 것들인데요. 아, 됐다. 인버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CMOS 소자하고 회로 기술은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소자만 연구해서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이게 어떤 회로에 쓰이느냐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회로 설계만 해서는 예전에는 밥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회로 설계만 해가지고는 네, 장사 잘 안 됩니다. 어떤 소자를 활용하면 나의 회로가 더 성능이 좋아질까? 그래서 새로운 뉴 디바이스들을 잘 이해한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몸값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마저도 더 디바이스 앤 서킷을 넘어서 이런 걸 이제 업계에서는 DTCO라고 합니다. 디자인, 이 회로 설계죠. T는 테크놀로지, 소자, 공정. 이걸 코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기법들입니다. DTCO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왜 이게 높아졌냐면 디자인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테크놀로지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둘이 같이 손잡고 가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테크놀로지 쪽은 이제 스케일링 다운의 한계에 봉착했죠. 더 이상 작아지기 힘듭니다. ASML, AUV 장비를 쓰더라도 파장대가 지금 틴을 활용해서 광원 레이저로 때려도 얻을 수 있는 파장이 13.5나노니까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가장 짧은 소스 드레인 사이의 길이가 12나노 정도예요. 이거를 더 하단으로 내리려면 이 파장 값을 더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엑스레이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런 엑스레이를 과연 반도체 칩 찍는 데 활용하려면 그런 광학 장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고 뭐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 리지스터는 엑스레이에 맞게 어떻게 바꿀 거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뜻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가는 국가가 있죠. 차이나입니다. 네. 차이나는 해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딴 데서 연락이 와서 안 돼요. 그만, 하지 마. 지워야 돼. 그 다음에, 원래, 여기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일단, 모스 FET를 회로상에서 심볼로 쓰는 건 이건 뭐 전자료 시간에 다 봐서 익숙할 겁니다. 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요런 엠모스, 피모스를 활용한 CMOS를 써서 이제 디지털 회로에 활용하면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단순한 회로 블락은 인버터죠. 0을 주면 1이 나오고 1을 주면 0이 나오는데 그러면 출력을 X축에 이렇게 두고요. 출력을 Y축에 둬서 진짜로 내가 입력을 0을 주면 1이 나오냐? 입력을 1을 줬더니 출력이 보세요. Y축 값에 0이 나오죠. 그럼 요 두 지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볼티지가 어떻게 트랜스퍼 전달이 되어서 바뀌는지 한눈에 보이는 캐릭터리스틱 커브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 글자만 따면 VTC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VTC 곡선은 바라건대 쭉 가다가 툭 떨어져서 또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이게 VDD의 절반이다라고 하면 어떤 입력 신호가 0으로 오겠지만 뭐 외부에 노이즈가 끼어서 뭐 0.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0.2를 0으로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디지털 회로가 좋은 거예요. 외부의 노이즈에 굉장히 강합니다. 뭐 0이든 0.2건 다 0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인버터를 만들 거면 요 가운데 있는 0.5를 기준으로 요 정도 0.2에 입력이 들어와도 VDD 값인 1에 딱 수렴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즉 그렇게 되느냐? 0.2 정도 들어와도요. 여기 엠모스에 잘 안 켜져요.
문턱 전압이 뭐 0.3 정도 설계되어 있으면 0.2 들어와도 얘는 여전히 오프라서요. 출력단은 여전히 1에 스트롱하게 묶여 있습니다. 예, PMOS는 여전히 온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존재하는 캐파시턴스 값들을 다 충전을 해줘서 아웃풋단은 여전히 VDD에 물려 있는 상황일 겁니다. 고로 0에서 0.2, 200mV의 노이즈가 들어와도 이 인버터는 신호를 그대로 0에서 1로 변환을 잘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이즈에 취약하냐 아니냐 정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런 VTC 특성 곡선을 인버터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측정을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VTC 곡선 앞서 그린 대로 이런 모양인데 실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만든 엠모스와 피모스를 가지고 못 만듭니다.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쭉 가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약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취약해서 이거를 그러면 외부에 노이즈가 끼어서 대략 한 0.4V쯤 가면 출력단은 1이 안 나오고 한 0.9 정도 나오는구나. 그럼 이거 이제 0과 1이 아닌 다른 값들이 나와서 이거 회로 동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요런 거를 이제 소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망했다 어떡하지만 회로하는 사람들은 야, 뭘 걱정해. 인버터 3개 쓰면 되지. 네가 하나 쓰니까 그렇지. 이게 0.4지. 여기 0.9라며 0.9가 입력되면 여기 들어오니까 얘 다시 입력이 0.1로 내려가. 그럼 얘는 다시 1로 올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0.4가 0.1까지 인버터 짝수계를 통과하면 네,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죠. 그래서 인버터 두 개를요. 요거를 똑같은 걸로 요렇게 그려요. 회로에서는. 네, 동그라미를 뺍니다. 요런 거를 버퍼라고 합니다. 버퍼는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어떤 녀석들을 버퍼라고 하죠. 실제로 0.4를 0.1로 낮추어서 제대로 된 0에 가까운 온전한 시그널로 내려주죠. 그래서 인버터를 이용하면 버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까보면 칩이 보통 뭐 요즘 GPU나 이런 거는 거의 뭐 칩 크기가 눈으로 봤을 때 한 5cm 바이 5cm 정도 되어 보이던데요. 요 정도 될 때 요 끝에 있는 회로 불락에서 저 끝에까지 이렇게 신호를 뭐 이렇게 쭉 보내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분명히 신호는 다른 회로 불락에서 오는 전기 신호 때문에 이게 이제 크로스 커플링이 된다고 하죠. 이 회로 안은 다 다양한 각종 캡 값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신호가 하다 보면 같이 출렁출렁합니다. 이 캐패시터가 존재하면 얘가 전압이 바뀌면 밑도 같이 따라 바뀌기 때문에 신호의 인테그러티라고 하죠. 신호의 무결성 인테그리티, 신뢰성 이런 것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먼 거리를 수 센티미터 너무 과하긴 하지만 그렇게 설계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전기 신호가 가야 되면 이런 버퍼들을 많이 중간중간 박아 넣어서 신호의 인테그리티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니까요. 줄여서 SI 연구하신다라고 하면 시그널 인테그리티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HBM 뭐 그 설명 많이 하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연구실이 이런 거 연구했던 연구실이에요. HBM이 이제 이런 스루 실리콘 비아를 써서 D램 다이와 다이를 신호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 굉장한 장거리를 어떻게 신호가 파괴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다 시뮬레이션 연구예요. 그래서 이론 연구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자, 그 정도 하고 밑에 있는 얘기로 갑시다. 됐고, 요거 동작 설명 안 했네.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이게 오프가 되고 얘는 이게 0인데 문턱 잔압이 마이너스로 설계가 되니까 얘는 온이 되겠죠. 그래서 엠모스는 온이 되니까 요렇게 전류가 흘러서 요 하단부에 뒤따르는 뭐 어떤 회로건 요 VDD 라인에 물려서 얘도 VDD가 돼서 뭐 보통 저는 1볼트라 씁니다. 1이 나옵니다. 거꾸로 얘가 1이 되면 이제 엠모스는 문턱 잔압이 한 0.2V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번에는 온이 되니까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얘가 1V면 얘는 문턱 전압보다 더 낮은 음의 전압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그렇지 않죠. 그래서 PMOS가 오프가 되어서 밑에만 켜지니까 이번에는 여기 충전되어 있던 값들이 다 엠모스를 통해서 접지 라인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0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1과 0을 왔다 갔다 할 때 엠모스가 입력이 1이 되면 엠모스가 켜져서 아웃풋을 0으로 내리고 입력이 0이 들어오면 PMOS가 켜져서 아웃풋 단을 1볼트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이 동작 원리가 엠모스, PMOS를 활용하는구나.
그 특성 곡선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VTC구나 얘기입니다. 밑에 한 번 더 동작이 설명되어 있죠. 게이트 잔압이 1이죠. 1. 네, 높은 잔압이 인가되면 NMOS가 켜지고 PMOS는 꺼집니다. 게이트가 낮은 잔압이 되면 PMOS가 거꾸로 켜지고 NMOS는 꺼집니다. 근데 이 사이에 중간에 트랜지션 영역은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이제 회로 설계할 때 이게 노이즈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노이즈 마진. 노이즈 마진을 이제 좀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집적회로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상세히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 여기서 다루고 싶은 얘기는 좀 일반화된 디지털 회로를 개념화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인버터의 모습과 비슷한 개념도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좀 전에 본 건 입력 신호가 하나였죠. 예를 들어 A1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둘이 동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서 이렇게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옆에다 그려볼게요. 이게 A1입니다. 입력 신호 이름을 A1이라고 붙이고 출력 F는 A1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럴 때 VDD 라운드 이걸 이제 입력 신호가 하나만 있겠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여러 개를 이제 N 개의 신호가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이럴 때 요 네모 박스가 여기 요겁니다. 요 녀석. 요거고 아래쪽 네모 박스는 요 녀석입니다. 이름이 붙어져 있죠. 풀업 네트워크. 밑은 풀다운 네트워크인데 이게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풀업이면 끌어올리다,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는 네트워크는 이거 다른 말로 서킷이에요. 뭐 서킷은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죠. 뭐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니 제일 단순한 서킷은 디바이스 한 개로 구성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 PMOS 하나만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NMOS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고. 위를 봅시다. 이게 풀업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풀업이 뭐지? 아까 본 대로 A1이 만약에 0이 되면 PMOS가 ON이 되어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요 값이 위로 쫙, 즉 위에 있는 파워 레일 값이라고 합니다. 파워 값, VDD 1V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출력 값을 끌어당겨 올려서 이 풀업 서킷의 상층에 있는 요 파워 라인에 물려주는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 또는 서킷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 CMOS 인버터는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풀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소자가 딱 하나 있는 케이스였던 거죠. 그렇죠?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풀다운은 말 그대로 끌어내리는 거니까 NMOS가 이번에는 ON이 되어서 이 F 값을 밑으로 잡아내리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여기 쓰여져 있는 게 풀업 네트워크, 풀다운 네트워크는 어떤 모스 FET로 구성되느냐? 풀업은 PMOS ON입니다. 그러니까 풀업 네트워크의 NMOS를 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쓰지 말라고 하면 써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 써보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용례에 맞춰서 쓸 수는 있으나 그거는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고 웬만하면 PMOS는 풀업에만 쓴다. 그게 그 영어로 rule of thumb, 그냥 관례다. 그게 그냥 로열 웨이다, 왕도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왜 이걸 NMOS로 쓰면 안 되는지 예전에 시험, 그러니까 PMOS 쓰지 말고 나 NMOS로 바꿔서 설계해봤어. 이런 거지. 시험 문제 이렇게 냈던 것 같아. 야,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인버터? 만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만들면 되지. 만드는 공정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니 만들었습니다. 뭐 VDD 0, 여기를 입력, 여기를 아웃풋. 자, 이렇게 했을 때 V인과 Vout을 XY축에 각각 두었을 때 이 커브는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VTC 곡선 앞에서 본 대로 나올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바뀔까요? 뭐 이런 문제를 예전에 냈던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을 미리 안 알려줄 테니까 학기 초라서 시간 많을 테니까 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CMOS의 연산용 게이트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디지털 시스템 공부할 때 뭐 로직 게이트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덧셈, 곱셈, 미적분, 뭐 나누기, 행렬 연산 뭐 다 할 때 이런 거 이제 연산하는 거고 연산은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 게이트들을 밟아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CMOS로 만든 연산용 게이트들 안을 까보면
엠모스들의 어떻게 쓰이느냐? 주로 아웃풋 단을 그라운드에 연결시켜 주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 여기 안에 엠모스가 들어간다는 거고, whereas 반면에 PMOS들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아웃풋 단을 VDD에 커넥트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밑에 이름이 납니다. 엠모스의 기능, 엠모스는 이렇게 펑션한대요. 기능한대요. 뭐로써? 풀다운 디바이스로 역할을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걔가 켜져 있어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꺼져 있으면 뭐 아무 역할을 안 하겠죠. 피모스는 이렇게 기능합니다. 풀업 디바이스로서 켜져 있을 때입니다. 설명한 얘기니까 한번 문장만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자연스러운 얘기는 아니 오늘 CMOS 인버터는 배웠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일반화된 개념을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으니 그럼 조금 더 일반화된 거라면 입력 신호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 것이고 그 인버팅 기능 0, 1, 1, 0 뒤집는 그거 말고 또 무슨 연산 장치가 있습니까? 그 이제 디지털 시스템 뭐 로직 회로 뭐 이런 수업에서 다루는 그 낸드, 노어 뭐 이런 연산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CMOS로 만든 즉 NMOS, PMOS를 활용해서 낸드 연산을 하는 로직 게이트를 한번 설계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마 낸드 요렇게 로직 게이트를 게이트 레벨에서 그리면 뭐 요렇게 해서 A, B 두 개 들어오면 뭐 이렇게 F 나간다죠. 요게 이제 부정어 낫이고 요게 이제 엔드 연산기 표현하는 심볼이었죠. 그때는 요렇게 배웠고 요런 놈은 A, B 케이스가 이 디지털 연산이니까 0 아니면 1이겠죠. 그래서 네 가지 조합이 나올 거고 출력 단위를 보면 네, 이게 낸드니까 둘 다 1일 때만 0이 나오죠. 뭐 엔드는 요 엔드를 써보면 0001인데 그걸 다 부정하면 되니까요. 네, 요렇게 1110이 나오는 로직 게이트입니다. 근데 이 안을 뭘로 도대체 만들어야 이런 연산 기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과거 수업 들을 때 궁금했다면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왼쪽에 보입니다. 요만큼 있는 요게 풀업 네트워크이고요. 요만큼 있는 게 풀다운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풀다운은 엠모스로만 만듭니다. 여기 보세요. 엠모스 하나, 둘 만들어져 있고 이 풀업은 PMOS로만 만든다고 했는데 보는 대로 하나, 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엄밀히 AB인데 사실은 낸드 게이트는 뭐 입력단은 여기에 뭐 확장해서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죠. 이건 투 인풋 낸드 게이트예요. 얘를 어떻게 CMOS 소자로 설계할 수 있을까? 설계한 결과인데요. 결론부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게 낸드로 동작하는지를 거꾸로 상상해 봅시다. 똑같은 입력 신호 A가 있는데 이 둘은 지금 여기 선으로 원래는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회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A라는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진짜 묶여 있습니다. B도 직접 회로 칩 안에서는 금속 도선으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묶여 있을 때 A, B 둘 다 1이면 0이 나온다고 했으니 그걸 한번 봅시다. 얘가 1이고 얘도 1이에요. 그러면 얘 문턱 잔압이 뭐한 인핸스먼트 모드로 동작하면 둘 다 똑같은 공정을 거치면 똑같은 문턱 잔압이 나오겠죠. 물론 현실에서는 0.202, 뭐 얘는 0.201, 뭐 이 정도 변화는 있을 겁니다. 공정의 어떤 이슈들 때문에. 뭐 거의 0.1을 맞췄다라고 하면 얘가 온이 되고 얘도 온이 되니까 여기에 물려 있는 캣 값은 요렇게 통과하겠죠. 자, 이때 이걸 직렬로 연결했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둘 다 1일 때, 이게 엔드 컨셉이죠. 둘 다 1일 때 0으로 가는 풀 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엠모스, 예를 들어 이걸 M1, M2라고 하면 M1, M2를 직렬 연결해서 낸드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세 가지 케이스는 이 출력 값이 1이니까 요 VDD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저 출력 단자를 파워 레일에 풀업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조합을 보세요. 0001, 10인데 이 들어가는 신호가 0이다. 여기가 0이면 얘는 온대요. 얘가 0이면 얘도 온대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0이죠. 요 케이스 보세요. 여기 01이 A가 0이고 10은 B만 0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무조건 VDD에 붙어야 돼요. 이런 펑션을 만들려면 PMOS, 예를 들어 이걸 M3, M4라고 하면 M3, M4는 직렬로 연결되면 요 두 케이스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구현 불가능합니다.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첫 번째 줄도 만족 가능합니다. 됐죠? 근데 이쯤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래요. 뭐 연산은 네, F 값이 0에서 1로 가기 위해서 M3와 M4 둘 중에 하나만 켜지거나 둘 다 켜지거나 이해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캐패시턴스 값이 결국은 풀 충전이 되어서 VDD 값으로 갈 텐데 가는 정도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만약에 AB 둘 다 0의 신호가 왔을 땐 물길이 두 군데서 켜지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VDD에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하나의 PMOS만 켜지게 되기 때문에 캡 값이 충전되는 시간은 좀 느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해요, 그런 거를? 요놈 저항이에요. 전류가 흐른다는 건 온 상태고 온이 된다라는 거 오늘 배운 대로 소스 드레인 사이의 채널 영역이 뭐 이거 PMOS니까 소스 드레인 P 플러스고 채널은 N에서 P로 반전된 거죠. 그럼 P 타입으로 구성된 저항체예요. 그런 저항체가 도식도로 그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병렬 연결돼서 여기 F VDD예요. 자, 이럴 때 여기 캡이 달려 있잖아요. 이걸 좀 옆으로 누워서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지금 그라운드에 접지되어 있는데 요 노드 F 값을 여기 VDD 얘는 DC 전압이죠. 요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뭐 VDD 값을 주는 소스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이쪽 VDD까지 올라가려면 네,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캡이 충전돼야 되죠. 이거 2학년 때 배우는 1학년 때 배우는 전개로 시간에 많이 본 RC 네트워크입니다. 공학 수학 시간에도 이걸 가지고 1개, 2개 미분 방정식하고도 연결시켰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타우 값을 해서 R과 C의 곱, 저항의 오음의 단위와 캡의 값, 페럿의 곱은 단위가 초로 나오죠. 그래서 RC 딜레이 타임의 컨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낸드 게이트를 다시 돌아가 보면 와, 이게 그러면 0, 1, 1, 0일 때 딜레이 타임은 두 개의 PMOS가 퍼펙트하게 쌍둥이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제조 공정상 좀 다르니까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아주 크진 않을 거예요. 억셉터블한 수준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두 개의 저항값, M3, M4의 저항값이 병렬 연결되는 케이스라 병렬되면 전체 이 두 개 저항 중에 작은 놈보다 더 작아지죠. 그러니 RC의 값은 정말로 작아질 겁니다. 고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때 이런 이슈들이 생깁니다. 야, CMOS 낸드 게이트 하나만 가지고 내가 연산 장치 만들어서 자, 연산기 들고 오세요. 이거 낸드로 바꿔줄게요. 그거 칩 만들어서 장사하면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이슈, RC 딜레이 타임의 첫 번째 줄과 두세 번째 줄의 차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어차피 동작하니까. 근데 이 낸드 게이트를 낸드를 이렇게 이제 심볼로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출력을 해서 여기는 또 인버터 달고요. 여기는 또 뭐 또 낸드 달고 뭐 다른 데서 시그널 들어오고 이렇게 막 체인처럼 계속 가는 디지털 로직 회로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야 이게 입력이 00일 때랑 10일 때랑 분명히 요 결과값은 명확하게 1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스위칭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00이냐 10이냐에 따라. 그러면 최종 출력값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00일 때는 1 나노초 걸리는데 10일 때는 1.2 나노초가 걸려서 이러면 페일이 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회로 동작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뭐 설계 한계에 봉착해서 요즘은 트랜지스터 PMOS를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좀 다르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도 합니다. 같은 그냥 요 단순하게 이 트루스 테이블이죠. 진리표만 보고 뭐 PMOS는 병렬, NMOS는 직렬 여기 공부까지 하면 그건 이제 저기 다수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고수들은 저게 정말로 네가 말하는 대로 똑같은 RC 딜레이 타임을 가지고 입력과 출력 사이에 신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더 고민해 보면, 첫 번째 줄과 이 진리표에서 두세 번째 줄은 다른 얘기고, 심지어 두세 번째 줄도 M3, M4, PMOS의 성능이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달라지는 순간 또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공부할 때는 뭐 진리표에서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뭐 1과 0 낸드 잘 나오네요. 끝 하지만 좀 더 딥다이브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뤄야 되는 소자의 이슈, 공정의 이슈, 회로의 설계 이슈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가봅시다. 그 다음은 낸드를 공부하면 그 반대되는 녀석이 노어입니다. 노어는
시간이 다 돼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요만큼이 풀업이고 요만큼이 풀다운인데요. 낸드의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낸드의 반대. 이게 컴플리멘터리한 방식으로 반대인데요. 앞에서 낸드 트루스테이프를 보면 00, 자, 옆에다 그냥 써볼게요. 1110 이렇게 되죠. A, B, F였습니다. 자, 이건 낸드고요. 지금 여기 노어를 살펴보면 우어 연산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 써야 되니까 둘 다 0이라서 0이고 그 다음은 1, 1, 1입니다. 이걸 부정을 하면 1000이 나옵니다. 그 앞쪽에서는 이 입력 순서는 똑같이 맞췄는데 출력을 보면 111 빵이잖아요. 이번에는 000 빵입니다. 순서가 좀 살짝 뒤바뀌어 있고 컴플리멘터리하게 뒤집어져 있구나. 이럴 때 어떻게 CMOS 노어 게이트를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설계할까? 이 풀다운을 보면 아까 NMOS가 직렬이었는데 병렬로 바뀝니다. 위 풀업 네트워크를 보면 아까 PMOS가 병렬이었는데 직렬입니다. 일단 요 진리표를 만족하는지 한번 러프하게 봅시다. A, B 둘 다 0이면 얘 00이면 둘 다 0일 때만 이렇게 전류 채널이 형성이 되어서 얘는 1로 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뜻이니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면 하나가 꺼지죠. 오프가 되면 얘는 절대로 VDD를 향해 갈 수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으니까요. 이거 보세요. 01, 10, 11 이 조합일 때 출력값은 VDD에 못 붙습니다. 근데 거꾸로 엠모스는 A, B 둘 중에 하나만 1이면은 엠모스니까 키려면 턴온 시키려면 1이죠. 하나만 1이면 이 물길이 오른쪽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최종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여기 A, B 중에 1, 1, 1이 보이는 요 케이스에 둘 다 풀다운 역할, 풀다운의 엠모스가 켜져서 F 값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작은 이해될 거예요. 근데 진리표를 낸드 쪽이랑 노어 쪽이랑 같이 펼쳐놓고 설계된 것도 같이 펼쳐놓고 뭐가 어떻게 컴플리멘터리하게 바뀌는지 한눈에 좀 이해를 해보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패스 게이트 개념입니다. 얘는 버퍼 같은 역할인데요. 여기 로직 명령어문을 보면 A가 참이면 Y는 X가 되도록 해주세요입니다. 그럼 A가 거짓이면 X하고 Y는 같으면 안 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거죠. 패스하는 거니까. Y쪽 X의 값을 Y로 던져줄 때 요 A하고 A바 쓰여져 있는 N모스, P모스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패스게이트의 동작을 아니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굳이 N모스, P모스 다 써야 돼요? 여기 A 하나만 있어서 얘가 0이면 이 오프 되잖아요. 그 부정이니까 Y하고 X는 같아지지 않겠죠. 만약에 A가 1이면 이게 온 될 거 아니에요? 온 되면 Y하고 X는 같은 라인에 물리니까 됐잖아요. 근데 왜 이걸 얘는 뭐예요? 이런 거야. 또 거꾸로 아니 그럼 뭐 엠모스만 쓰지 말고 피모스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X, Y가 있으면 야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빤데요. 요 A를 부정해가지고 부정해?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A가 0이다는 뜻은 이제 부정이 되니까 1이 들어오는 거고 1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피모스니까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 아까 요 케이스 A가 0이면 거짓이니까 엠모스가 오프 되는데 이번에는 A 바에 피모스를 걸어서 여기 채널이 꺼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얘기가 맞죠. 그다음 A가 0이 되면 A 바는 1이니까 1이 들어오면 피모스는 저기 말 잘못 A가 1이면 진실이죠. 여기 1이면 참이니까 아까 엠모스는 Y가 X가 됐는데 실제 여기는 1이 들어오면 한번 인버터를 걸어주니까 0이 되고 0이 들어오면 PMOS는 ON이 되어서 Y하고 X가 맞물려서 Y는 X가 나옵니다. 패스 기능을 하죠. 각각 엠모스 온리, PMOS 온리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거 A 바니까 인버터를 하나 써야 되니까 PMOS만 하는 이 케이스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엠모스만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엠모스만 안 하고 실제 여기 교과서에는 엠모스, 피모스를 저렇게 병렬로 연결했을까요? 아, 정답을 미리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고민하고 오길 바랍니다. 예습을 하고 오면 좀 보일 겁니다. 힌트를 주자면 이게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잖아요. 0이 0으로 가는 거는 낮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보내는 거고
1이 들어왔을 때 1을 1로 보내는 건 높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보내요. 아까 PMOS는 풀업 네트워크에 쓰인다고 했고 NMOS는 풀다운에 써요. 풀다운은 출력 값을 끄집어 내리는 거니 출력이 0이 되는 케이스, 즉 입력이 0인 놈을 잘 전달하는 데는 NMOS가 끝내주게 잘할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입력이 1 또는 출력이 1인 놈은 정말 제대로 NMOS가 잘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면 높은 거 보낼 때는 피모스가 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둘을 다 써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이 근원이 되는 이유는 VT 엔모스가 0이 아니고 0보다 크기 때문이고 피모스는 VT P 타입의 문턱 전압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정말 퍼펙트하게 0 플러스 값이죠. 수학에서 0보다 살짝 크게 엔모스의 문턱 잔압을 설계하고 피모스는 0보다 살짝 작게 설계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제조 공정 기술을 가지고 몇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칩에 집적되는데 모든 엔모스는 0에 아주 근접한 값으로 똑같은 유니크한 밸류 하나로 문턱 잔압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 기술만 확보했다면 오늘 말한 이 녀석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엔모스, 피모스를 같이 쓰는 CMOS 패스게이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녹화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